약자 여성을 이야기하며 또 다른 사회적 약자 난민을 가장 격렬히 비난하고 김구, 안중근, 윤봉길은 남성이라 경멸의 대상이지만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고 박근혜는 남성 성기가 없어 탄핵이 됐을 뿐이고 문재인은 노무현처럼 자살해야 하며 이런 극단적 혐오의 언어와 함께 박사모 엄마 부대가 결합하는 최근 일부 커뮤니티의 행태는 여성운동의 한 갈래가 자연스럽게 격해진 것을 넘어서 극우가 여성운동의 외풀을 쓰고 냉정과 지역이 담당했던 분열 프레임의 동력을 남녀 갈등과 제노포비아로 대체하려는 그런 의도가 개입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 행태는 사회과학의 분석 대상이 아니라 어떤 정치 기획이 그 배후에서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엄중한 감시의 대상이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같은 이슈를 세 번 연속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얘기를 해볼까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좀 설명하겠습니다. 원래 이런 초기에 이런 일부 커뮤니티의 자극적인 말들은 워낙 오랫동안 쌓여온 이제 이 남성 중심 사회의 억압구조, 그거를 이제 공세적으로 공략하는 그런 새로운 운동 기법. 네. 약자는 원래 권력과 수단이 제한적이니까 이 강고한 구조하고 싸울 때는 어쩔 수 없이 의도적으로 좀 위압적이 되고 그리고 그런 강자가 기존에 쓰던 뭐 언어나 기법을 빌려서 그대로 되돌려주고 그래서 효과를 극대화하고 그런 새로운 운동 기법으로 이해된 측면이 있고 실제 그런 측면도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특히 최근 들어서 올해 들어서 저는 어떤 특이점을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해석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굉장히 극우적이고 그리고 점점 정치적 목적을 노골화하는 그런 움직임이 분명히 그 일부에서 있어요. 그 오프라인에서 이제 뭐 박사모 엄마 부대가 같이 결합을 한다든가 이게 이제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사실은 올해 들어서 냉전 지역이 급격히 해치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그 분열 프레임을 우리나라 약한 고리죠. 젠더 이슈라는 게 굉장히 남녀 갈등 혹은 뭐 외국인 혐오, 제노포비아 이걸로 대체하려는 노력의 일환을 보인다. 저는 그래서 계속 반복 언급하는 건데 어제는 이제 천주교 성체 모독하는 그런 게시물이 크게 논란이 됐습니다. 기사화 될지는 모르겠는데 온라인상에서 크게 그 논란이 됐는데 성체 모독은 천주교에서 대죄 큰 죄악이고 교황청에 보호될 사안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유럽 극우정당이 최근에 굉장히 득세하고 있잖아요. 극우정당이 이런 방식으로 성장을 했거든요. 과거에 유럽의 극우정당은 애초 유태인 혐오로 출발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한적인 성공밖에 못했어요. 대표적으로 프랑스 극우 국민전선 르펜, 또는 독일 네오나치 다 유태인 혐오를 기반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다음 세대에 와서는 유태인을 이슬람으로 대체합니다. 때마침 또 난민 이슈가 커져서 유럽 극우가 최근에 원내 진입을 하죠. 여러 나라에서. 그리고 이들의 지지 기반은 대체로 20대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취약층이잖아요. 20대가 어느 사회나. 그 20대 박탈감을 이제 외국인 노동자 혹은 무슬림 제노포비아로 공략을 했고 이게 성공을 거뒀어요. 성공 모델인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가장 약한 고리인 그 젠더 이슈의 변정으로 붙은 거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이들 그 커뮤니티가 난민 이슈에 굉장히 극악할 정도로 부정적이었고 근데 여성운동 표방하면서 사회적 약자인 난민을 공격하는 게 논리적인 모순이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무슬림은 반여성적이고 강간 문화가 있다 하는 전선을 만들어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자꾸 여성계를 분리해야 한다. 여성계가 스스로 분리해내야 한다. 요 일부의 극단적인 극우적인 움직임은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제 여성운동 외피를 쓰고 극우 정당의 토대로 혹은 뭐 진보의 분열점으로 그렇게 작동할 것이다. 우리 정치 지형을 굉장히 심각하게 왜곡시킬 수 있다. 유럽의 성공 모델입니다. 실제. 이게 뭐 남자라서 불편해서 이런 차원에서 얘기 드리는 게 전혀 아니고, 이게 그래서
사회과학으로 막 해석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정치적 작업 아니냐. 유럽에서 검증된 모델을 우리가 여기서 만들어내려는 시도가 있지 않느냐, 일부. 잘 대처하지 않으면은 향후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연속으로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계속해서 첫 번째 소식으로 국군 기무사령부 관련된 뉴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기무사에 정보보고를 하는 육군 조직이 서울경찰청사 안에서 사무실을 뒀다라고요. MBC가 어제 저녁 보도했습니다. 여기서 시민단체 관련 정보를 수집했고 그 내용을 보수단체로 전달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또한 문건에 나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4년 4월 달에 작성된 건데 기무사령관 하명사항이다. 라는 부제가 붙어 있고요. 여기 내용으로는 시위에 참여하는 시민을 좌파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한군인회 회장이 시위 계획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길 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심지어 표까지 그려가면서 집회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 이것도 좋은 뉴스네요. 경찰에 군인이 들어가서 경찰 정보를 빼서 네, 사무실까지 사용하면서요. 네, 빼서 이게 소위 어떤 정보냐면, 경찰이 당연히 이제 집회를 하면 집회 관련 정보들이 있을 텐데, 시민단체, 그러니까 민간인 사찰에 해당되는 거죠. 그런 정보를 빼내서 기무사에 넘겨주면 기무사는 그것을 보수단체에 넘겨가지고. 네, 소위 맞불 집회를 기획한 맞불 겁니다. 집회. 예. 항상 맞불 집회가 있었죠, 이럴 때는. 그 맞불 집회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사실은 이렇게 기획된 것이고, 게다가 이런 맞불 집회에 삼성의 돈이 들어갔었다. 이런 뉴스도 있었죠. 예. 골 때리는 겁니다, 이게. 작동 원리가. 네. 알면 알수록 정말 다 경악을 금치 못할 뉴스들인데요. 다 문건으로 이제 사실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누군가의 주장이 아니라, 예. 기무사에서 나온 문건에 이런 내용이 내부 있는 문건이고요. 겁니다. 서울경찰청 또한 이러한 사실들을 모르다가 올해 초 정보 유치를 확인하고 자체 조사 벌였다라고도 하는데요. 문제가 불거지자 수방사가 서울시경 파견단을 지난 3월에 부대를 복귀시켰다라고 합니다. 예전에 이런 이제 보수 집회 보고 돈은 누가 준 거냐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벌컥 화를 내고 자발적인 모임이고 순수한 모임이고 이런 대응이었으나 지금은 이제 그런 얘기는 못 하겠죠. 예. 그런 짐작은 있었으나 다들 문건으로 확인된 겁니다. 네, 예. 물증으로 점점 더 확인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여론 조작 정황도 또 나왔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의 기무사인데요. 대한민국 제한군인회가 발행하는 매체에 4대강 사업 옹호 기사를 게재한 정황도 드러났다라고 합니다. 오늘 아침 경향신문 보도인데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이 이 같은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달 해당 매체인 코나스넷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라고 합니다. 안보신문을 표방하고 있는 이 신문은요. 제한군인 회장이 발행하고 있고 제한군인회와 같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댓글 공작 수사하던 중에 추가로 혐의가 포착됐다라고 합니다. 이 앞에 뉴스는 박근혜 정부 시절 기무사고요. 지금 뉴스는 4대강 5 기사를 냈다. 네, 이명박 정부 시절 기무사의 문제입니다. 기무사는 항상 이래왔던 거예요. 예. 우리는 뭐 방첩 활동하는 줄 알았더니 앞에는 민간인 사찰을 한 것이고 이번에는 정보 홍보를 한 거죠. 네, 일종의 여론 조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인데요. 정부 돈을 받아서 기무사 예산으로 사용하면서 그런 식의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정보를 조작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군인이 새누리당 외곽 조직처럼 움직인 겁니다, 당시에. 기무사가 했던 활동이 이게 문서로 지금 나오고 있는 와중이고. 네, 뿐만 아니라 다른 혐의들도 있는데요. 보면요. 청와대 요청으로 기무사가 나는 꼼수다 방송을 녹취해서 보고하는 등 직무 범위를 벗어난 불법 행동 한두 개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아니, 저는 이렇게 실종됐다니까요. 심지어 녹취해서 보고까지 했다라는 것들은요. 계엄령이 만약에 정말 떨어졌다. 그 당시 그 계획 나온 거 보면은 광화문에 탱크 80대, 장갑차 200대, 그 다음에 이제 그 완전 무장한 군인 2,500명 까는 거거든요. 예. 광화문에만 일단. 예, 탄핵 심판이 기각됐을 경우. 그렇죠. 다른 지역에는 또, 다른 지역대로 가는데 탱크 80대, 장갑차 200대가 광화문에 꽉 차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군인들이 그 완전 무장하고 총 들고, 예, 서 있고. 그러고서 정부 부처 언론사 장악하고 그다음에 그 시위한 사람들 다 총기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네. 계획까지도 있었는데요. 시위한 사람들을 잡아가고 그다음에 총기를 언제 발사할 것인지 계획이 되어 있었단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문건을 가지고 이게 문제가 없다. 군이 정상적으로 위기 상황에 대처한 거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말이나 됩니까? 일반인들한테는 도저히 먹히지 않는 내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립수사라고 이제 지시를 했죠, 대통령이. 예,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해외 순방 중인데요. 거기서도 지금 이런 긴급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국군기무사령부에 대해서 독립수사단을 구성해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는 건데요. 촛불 집회 당시에 국군기무사가 계엄령 문건 작성한 데 대해서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이에 대해서 빠르게 대응한 겁니다. 그러니까 육군과 기무사, 이게 이제 보고라인 속에, 보고라인 선상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수 있으니까 이게 이제 정보가 왜곡되거나 차단되거나 그럴까봐 공군이나 해군 출신 법무관으로 독립수사단을 꾸리고 그리고 국방부 장관한테 보고하지 말라. 네, 소위 셀프 조사 논란에서 벗어나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왜냐하면 문제가 되는 전현직 사람들이 여전히 군에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직 기무사령들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간이 됐기 때문에 그 군 법무관으로는 수사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엔 검찰도 같이 수사를 하게 될 것 같고. 네, 민간 검찰과 수사 공조가 필요한데요. 조현천 전 사령관이 현재 미국에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왜 미국에 갔겠어요? 기무사 관련 문건 계속 나올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계속 나오고 있는 와중입니다. 예. 우리가 상상했던 혹은 뭐 그럴지도 모른다고 의구심을 가졌던 예. 그 사람들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게 문건으로 나왔다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이제서야 물증으로 드디어 나온 겁니다. 자, 다음 순요. 네, 북미 관련된 소식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1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줄 작은 선물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선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진 않았는데요. 줄 때 알게 될 것이다 라면서요. 구체적으로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서 출국에 앞서서 기자들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뭐 CD를 직접 준다는 얘기인지 그래서 언젠가 조만간 만날 그 선물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기자들이 CD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자기가 가지고 있고 일정한 시기에 전달하겠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줄 때, 건넬 때 알게 될 것이라고 했으니까 자기가 건네려면 만나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김정은 위원장을 어쨌든 올해가 지나기 전에 만날 계획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런 운을 띄우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미국 정부 차원에서 크게 해줄 게 당장 없단 말이죠. 미국 의회에서도 그렇고 여론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유화적 제스처를 계속 취해가는 것 같아요. 예, 기분 상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북미 관계 정상화를 꼭 하고 싶은 거죠. 그게 본인의 정치적으로도 큰 도움이 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친절하게 구는 건 김정은 위원장밖에 없습니다, 현재. 네, 관계 개선의 의지를 계속해서 드러내기 때문에 네. 북한 또한 의지를 보여주면서 서로 좀 합을 맞춰갈 필요가 있다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드는데요. 실무 차원에서의 어떤 뭐 당연히 티격태격이나 긴장감 같은 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맨 뒤에서 하지만 우리 진리는 이런 거니까 판을 엎지는 말자 이런 메시지를 의도적으로 계속 관리형 메시지라고 봅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네, 장자연 씨 관련된 소식도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검찰 진상조사단에서 장자연 씨 사건에 대해서 재조사 중입니다. 핵심 인물 중 하나로 꼽히는 조선일보 전 사장인 하모 씨가 있는데 MBC가 어제 이 사람을 만나서 관련된 소식을 전했습니다. 하 씨는 조선일보 사주인 방 씨 일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혐의가 있다라고 조선일보가 몰아세웠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지목된 데에는 당시 조선일보 측 영향력이 작용했다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분은 성도 하예요. 방이 아니라. 근데 이제 장자연 씨가 분명히 조선일보 방사장이라고 썼단 말이죠. 예, 메모에 그렇게 썼고요. 예. 근데 이제 검찰, 경찰 수사 과정에서 조선일보가 사실 굉장히 복잡한 가계도가 있고 또 계열사 구조도 잘 몰라서 그냥 스포츠 조선 사장을 조선일보 방사장으로 지칭했을 뿐이다. 오인한 것이다. 라고 검경은 결론을 내렸어요. 예. 그렇게 결론을 내려서 조선 사장으로 몰아갔었죠. 예. 예, 조선일보는 그때 그렇게 했었고요. 또 검찰에서는 이 당사자, 그러니까 스포츠 조선의 전 사장인 하모 씨도 마치 관련된 인물인 것처럼 했었는데 당사자가 자신은 아니다라는 억울하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와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게 이번에 만약에 진실의 일단이라도 밝혀지지 않으면, 다시는 그런 기회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 사안을 또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릴 동력이 남아있지 않을 거거든요. 예. 그런 만큼 이 사안과 관련해서, 사건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진실의 일부를 알고 있는 분들은 이게 다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동안 무서워서 말을 못한 분들도 많을 거예요. 지금 스포츠
조선 전 사장만 하더라도 스포츠조선의 사장식이나 했던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거든요. 예. 네, 자신도 지금까지 주변 취재 기자들로부터 조선일보가 사주 일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다라는 이야기도 밝혔습니다. 그래도 적극적으로 나서지를 못했던 게 조선일보가 가지고 있는 뭐 힘, 예. 그 업계에서 그리고 검찰, 경찰도 이런 결론을 유도해낸 힘, 뭐 이런 게 두려웠겠죠. 근데 지금이 기회다라고 봅니다, 저는. 예. 그 온전한 진실 전체가 모습을 드러내려면 지금이 기회다. 자, 다음 순요. 예, 삼성의 노조 파괴 공작 관련된 소식인데요. 삼성의 노조 파괴가 문제로 부각된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에 노동부가 삼성 쪽에 입장을 들어주라면서 일선 노동청에 지시했다라고요. 어제 MBC가 보도했습니다. 삼성 편을 든 건데 삼성 쪽 임원이 노동부를 방문한 이후에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별로 놀랍진 않네요. 현직 경찰이 삼성 노조 협상을 아예 대신해 주는 것만큼 놀랍지는 않네요. 예. 어쨌든 박근혜 정부 시절에 노동부인데 말이죠. 예. 노동부가 삼성 측의 입장을 들라고 노동청에 지시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예. 문건 내용이 이렇습니다. 삼성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지 않는다라는 불만이 들려와서 안타까움이 마음이 든다라는 건데요.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라는 내용 자체를 문건에다가 썼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편지도 아니고요. 노동부에서 노동청에 누군가에게 개인적으로 만나서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노동청에 보낸 공식 문건에 이런 내용이 나온 겁니다. 예, 삼성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지 않는 불만이 들려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네, 삼성전자 얼마나 서비스 애가 타는지. 당시에 근로감독 결과가 불법 파견이다라는 내용들이 나왔었는데요. 이에 대한 항의 혹은 불만을 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삼성공화국이라는 말이 그냥 레토릭이 아니라 실제였던 거예요. 예. 자, 다음은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소식 오랜만에 전해드리겠는데요. 한참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제 좀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었는데 다스의 미국 소송을 맡았던 변호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한미 정상회담 대응 방법 등 다수의 외교 컨설팅까지 했다라는 내용을요. 검찰이 어제 공개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은 다스 소송비를 그렇죠. 대납했다. 예, 대납했고 그 소송비를 이제 삼성으로부터 받은 에이킨 건프 그리고 그때 이학수 부회장. 예, 그 이학수 부회장이 그런 일을 맡겼고 그 일을 맡은 미국의 로펌이 에이킨 건프였고 거기 이제 대표 이 일을 맡은 변호사 김석환 변호사였다. 뭐 이런 건 보도됐는데 여기서 이제 한 발 더 나가서 그것뿐만 아니라 컨설팅을 했다. 예. 네. 그리고 이 컨설팅 비용도 삼성이 지원한 것으로요. 검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삼성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양쪽 모두 이득인 거래인 거죠. 그러니까 삼성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비용을 대서 자기들과 가까운 변호사를 대통령에게 계속 붙여주고 서비스하는 그래서 이제 자기들 관리 범위 내에 두려고 하는 것이고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돈 안 들이고 예, 이런 서비스를 받고 뭐 이런 거죠. 그런 게 이전에는 다스 소송만 한 줄 알았더니 그 외에도 예. 관여한 게 한두 개가 아니다라고 하는 각종 건데요. 컨설팅, 외교 컨설팅까지 해줬는데 이분이 유명한 변호사예요. 예, 네. 김석환 변호사라고요. 비싼 변호사입니다. 이분이 공짜로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전혀? 누군가로부터는 비용을 받아야 되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안 줬다는 거 아니에요? 삼성이 줬겠죠. 라고 검찰이 지금. 예, 주장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매달 정액으로 지급하던 12만 5천만 달러를 다스 소송 비용 외에 외교 컨설팅 비용 같은 것도 다 포함되어 있다고요. 어제 이야기했거든요. 알겠습니다. 어제는 KBS 단독이 많았는데 오늘은 MBC 뉴스들이 많네요. 네. 이분들이 왜 이런지 모르겠네요, 요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전 협찬 서울 토피스 제공 7시 29분 교통정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기흥동탄 진출로에서는 빗길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사고 처리 작업이 한창이고요. 이후로는 수원 부근 또 달래내부터 반포 사이 11km 구간 정체입니다.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안현분기점 조금 지난 지점 1차로에는 도로 위에 강목이 떨어져 있습니다. 빗길 시야도 안 좋은데 강목까지 떨어져 있으니까 이 구간 잘 살피고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박소연의 좌우로 정렬 2588 대리운전 협찬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까지 인도를
방문했죠. 신남방 정책을 표방했는데 이 인도 시장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인도에 계신 한국외대 인도학과 김은기 교수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외대 인도학과 교수님이기도 하신데 인도에서 또 기업도 운영하신다고요? 예, 서울과 인도에 법인을 두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주로 중견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인도로 수출하고 예. 인도 제품 중에서 월드 베스트만을 골라서 국내 시장으로 수입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교수님이기도 하시고 실제 인도에서 기업 활동도 하시는 셈인데,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모셨습니다. 사실 이 인도가 좀 멀게 느껴진 나라거든요, 우리한테는. 그죠? 네네. 그래서 뭐 정보가 많지 않은데 인도의 경제 규모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인도 경제 규모를 우리가 산술적 평균으로 본다면은 뭐 예를 들면 1인당 GNP가 한 $1,800 밖에는 안 되지만 네. 부문적으로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그 규모는 글로벌 규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세계 6위 정도의 GDP 총량이라든지 어허. 세계 3위의 구매력을 가지고 있다. 세계 3위 또는 구매력이요? 어떤 특정. 예? 세계 3위의 구매력이요? 예, 구매력의 크기가 세계 3위. 예를 들면은 미국과 중국, 그 다음이 일본도 아니고 인도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특정 시장에서는 뭐 G1, G2로 되는 것이 인도의 경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구가 한 13억 정도 되는가요? 그죠? 예, 13억이 좀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한 인구에다가 경제 규모, 그 특정 분야에서는 아주 세계적 수준이 올라 있군요, 이미.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긴 뭐 자체적으로 인공위성도 쏘아 올린 나라입니다. 예. 인도가. 네. 우리나라 기업들은 얼마나 진출해 있습니까? 한국 기업들은 뭐 통계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자영업 수준까지 다 포함해서 한 500여 개로 볼 수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규모나 활동성이 큰 기업들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우리가 뭐랄까요? 이게 신남방 정책을 지금 현 정부에서 말한 이유 중에 하나도 대중국 무역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데, 근데 이제 인도 시장이 인도 인구 규모나 뭐 경제 규모나 볼 때 이렇게 진출을 덜 할 그런 매력 없는 시장이 아니라는 거네요, 말하자면. 소홀히 할 시장이 아니라는. 소홀히 할 시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적절한 단어를 찾아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드리고. 그러면 한국에 대한 인도의 평균적인 이미지는 어떤 겁니까?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여전히 뭐 저를 보면은 사우스냐 노스냐 뭐 삼성 뭐 그 정도를 이야기하는 기초 단계이지 그렇군요. 구체적으로 한국에 대한 인지도를 갖고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뭐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렇군요. 심지어 우리가 뭐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인도 자유무역협정 이른바 세파라는 건데 그러한 걸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는 기업인도 그렇게 많지가 않다. 기업인조차 모른다. 예.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문화에 있어서도 뭐 우리가 뭐 예를 들면 한류라든가 케이팝을 운운하고 있지만 이게 국소적이지 전체적이지 않다는 점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겁니다. 인도에서는 한류나 케이팝도 대단히 제한적이군요. 예, 지역적으로 뭐 일부 제한적이죠. 예. 그런데 사실 최근에 인도가 이제 중국의 라이벌이기도 하면서 경제가 급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그 슈퍼파워까지는 아니어도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자 파워로 성장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인도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제 그런 점 때문에 그 현 정부에서 신경을 써서 방문한 것 같은데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 방문에서 독특한 점 혹은 이례적인 점 혹은 특기할 사항 같은 게 있습니까? 인도가 문재인 대통령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혹은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먼저 뭐 맞이하는 문제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현 문재인 정부가 과거 정부와 달리 한 10여 년 전 동안의 과거 정부와 다르게 문재인 정부가 인도를 대하는
자세가 좀 달라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과거 다릅니까? 정부에서 소홀히 하거나 예. 또는 뭐 외면하는 수준 정도의 인도에 대한 그 태도가 예. 이제 와서는 4강 외교 수준으로 격상을 시켜서 인도를 대하겠다. 아, 또는 4강. 그러한 인도를 장기적 동반자 관계로서의 어떤 관계 구축을 해 나가는 신남방 정책에서 주요 국가로 인도를 대하겠다는 것이 우선 겉으로 드러난 한국 정부의 인도를 대하는 다른 점이고 예. 이제 그러한 점에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방문을 인도 정부에서 자, 여성을 이야기하는 여태까지 서운했던 것을 나름대로 한번 반전을 마련을 하는 스킨십이 이번 정상 방문, 국빈 방문 중에서 여러 건 일어났다는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스킨십이 있었습니까? 예를 들면은 삼성전자를 방문하기로 돼 있는 대통령 일정엔 예. 사실은 처음에는 모디 총리가 동행한다는 것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갑자기 없던 일정이 물론 저 생겼고. 외교적 결례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수준은 아니고 직접 총리가 삼성전자를 가는 길을 안내하고 그 안내하는 길도 그냥 차량을 타고 쭉 가는 것이 아니라 한국 기업이 만든 지하철 노선에 한국 기업이 만든 차량을 타고 일부러. 그다음에 이제 한국 기업이 현재 만들어 놓은 공장 준공식을 동행해서 가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었다는 것이 하나의 어떤 눈여볼 스킨십이라고 볼 수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정부가 인도를 중요한 파트너로 삼고 있다는 것을 인도 쪽에서도 알고 인도 역시 우리 정부. 인도 역시 중요하게 받아들인다. 예. 그렇군요. 제가 본 사진 중에 하나는 뭡니까? 그 길거리에 문재인 대통령 사진을 한 4, 50m 간격으로 계속 달아놨던데. 네. 그게 우리 교민들이 한 겁니까? 아니면 인도 정부에서 한 건가요? 인도 정부에서 그래요? 교민들의 이렇게 허락 없이 남의 주요 거리에 갈 수는 없습니다. 사진을 너무 많이 걸어놔가지고 50m 간격으로. 네. 그런 점들이 예를 들면 인도가 좀 이례적으로. 전례가 없었던 예. 전례가 없었던 겁니까? 네. 다른 나라 대통령이나 총리가 방문했을 때도 이런 적이 없어요? 인도 인물들은 굉장히 많이 걸어 놓습니다만은 예. 인도의 주요 인물이 아닌 외국인의 특정 초상이 예. 그렇게 중심가에 걸려 있는 거는 전례가 없다고 제가 세워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인도 현지인들의 얘기입니다. 그렇고 인도도 신경을 많이 쓴 거군요. 네. 네. 자, 오늘은 맛보기로만 연결했는데 이게 할 얘기가 많은 분야군요. 그럼 이 얘기로 일단 오늘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이번 얘기가 시작도 미처 가지 않고 끝나는 게 네. 이러한 것이 인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입장이 아닌가. 그렇군요.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짧아 서운하시는 것 같아서 네, 저희가 아침 요 시간대는 짧게 15분씩 끊어서 하거든요. 그래서 대신 교수님 제가 섭섭하지 않게 시간을 넉넉히 한 번 더 잡아서 인도 이야기를 좀 자세히 나누기. 저도 궁금합니다. 인도가 어떤 나라인지 그냥 우리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인도는 이미지로만 존재하는데 인도도 우리나라 사람들을 그런 이미지 정도로만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서로 이제는 실용적으로 서로 대해야 될 말 그대로 국가 정책에서 동반자 관계로 가겠다는 것이 실천적으로 드러나야 될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기업 활동도 하시니까 여쭤보는 건데 인도와 우리가 손잡고 어떤 특정 영역에서 굉장히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영역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한국에 언제 귀국하십니까? 저는 이번 일요일 날 한국에 도착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귀국하신 다음에 스튜디오 직접 나와서 섭섭치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지금 인도를 방문한 의미 그리고 인도에서 그 방문을 받아들이는 어떤 시각 정도만 간단하게 말씀을 들어봤고요. 또 귀국하시면 다음 주에 모시고 우리와 인도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어떤 영역에서 어떤 식의 발전 가능성이 있는 건지 한번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 외대 인도학과 김은기 교수였습니다. 자, 국군 기무사 문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계엄령 문제
거의 처음으로 제기했던 곳인 것 같고, 이번에 기무사를 고발한 직접 당사자이기도 한 군인권센터 임태원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 문제를 거의 처음 거론했던 것이 군인권센터 아닙니까? 뭐 이철희 의원이 공개는 하긴 했는데요. 예. D페이지를 공개를 안 하셨더라고요. 뒷페이지를 처음 공개하셨군요. 네, 그래서 D페이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병력 동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제 담겨 말은 있습니다. 뭐냐면 네. 이번 건 말고 그 네. 이전에도. 그렇죠. 저희가 사실 위수령하고 예. 계엄령에 대한 문건 검토를 예. 국방부가 했고 네. 그것을 한민구 장관이 지시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니까 이 문건으로 구체적으로 확인되기 전에 네네네. 이미 언제입니까, 그때가? 3월 8일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몇 달 전에, 지금부터 4개월 전, 저 전화 연결도 한번 하지 않았나요? 네네, 맞습니다. 예. 그때는 문건은 없었지만 네네. 제보에 의하여 그런 네네. 내용이 있는 것으로 네네. 확인된다고 예. 이제 뭐 기자회견도 하셨는데 네. 당시 언론은 이제 구체적인 물증이 없으니까 네, 맞습니다. 네, 조금 다르다 말았죠. 네네. 근데 그게 이제 확인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 문건 이전에 이 문건의 내용, 주요 내용을 먼저 고발하신 분입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일단 그리고- 제가 그렇게 칭찬을 해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그거 알아주는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네, 뭐 기자들은 잘 잊어버리더라고요. 네. 문건 이전에 이 문건 내용을 말씀하신 곳이 군인권센터하고 소장님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문건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나서 네. 그 뒷페이지를 이제 자세히 또 도표로 만들어서 그림으로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왜냐하면 그게 뭐 어느 병력을 어떻게 한다라는 내용들만 담겨 있고요. 광화문 탱크 800대, 예, 80대인가? 80대요. 네. 그러니까 강화문에 뭐 몇 개 여단을 전개한다. 네. 뭐 특전사 몇 여단을 주둔시킨다. 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병력 규모가 사실을 이렇게 얘기하면 기계화 사단을 갔다 오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렇죠. 기계사들 탱크가 먼저. 몇 대인지 그러니까 네. 뭐냐면 이제 기계화 사단은 병력이 빨리 이동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보병은 걸어서 가야 되는데 타고 가니까 여기는. 이 사람들은 그 뭐 전차 탱크도 타고 가고요. 네. 장갑차에 병력을 다 실어서 가기 때문에 장갑차를 광화문에 200대든가요? 네. 제가 보면 대략 그 정도 250대인가 뭐. 전체가요. 총 네. 투입 병력이 서울 시내만 네. 탱크가 200대고 네, 전체에서. 예, 근데 광화문에 장갑차가 집중하더라고요. 500대예요. 강화문은 탱크 80대, 네. 장갑차 200대입니다. 그거 다 깔면요. 꽉 차요. 네, 광화문만 차는 게 아니라요. 네. 아마 그 주변에 태평로부터 시작해서 거의 핵심 도심 종로는 거의 탱크가 다 차지하고 있다고 여성들은 하더라고요. 장갑차와 탱크도 구분이 안 갈 텐데 하여튼 그런 탱크 같은 것들이 네네. 시내에 가득 차는 겁니다. 반경 65m 이상의 뭐 인원들이 포를 쏘면 한꺼번에 다 사망하는 어마어마무시한 병력이죠. 그런 거죠. 예. 사실 2대만 전개해도요. 탱크 한 대만 있으면 시내는 진압됩니다. 촛불은 다 진압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아니 민간인을 상대로 탱크 한 대만 와도 예, 예. 다 진압이 되는데 거기에 탱크 장갑차 합쳐서 한 300대가 넘는 게 들어온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맞습니다. 군인들은 어디서 그러니까 광화문만 얘기해 보세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광화문을 직접 가봤고 경험했으니까 네. 거기서 네. 광화문에만 병력은 몇 명을 배치한다는 겁니까? 광화문에 무장 병력을 1,800명을 동원합니다. 무장병. 예, 4개 대대거든요. 네. 이 4개 대대가 전개를 하면은 장갑차가 200여 대가 되는 거예요. 어허. 예, 그래서 저희가요, 이 문건을 밤에 입수하고 네. 저희 간사들 밤에 다 불러들여가지고 이제 크로스 체킹을 했죠.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병력에 대한 규모하고 네. 실제로 지금 또 바뀌었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 수기사단에 자고 있는 네. 간부를 다 깨웠어요. 다 깨워서 다 불어라고 네, 얘기했죠. 군인들한테 전화해서. 네, 전화해서 불어. 문건 나왔어. 몇 네. 명이야 거기 이렇게. 네, 그래서 저희가 크로스 체킹을 다 했고 네. 여기서 중화기는 다 뺀 겁니다. 뭐 유탄 발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네. 싹 빼고 M60 이런 것도 동원됩니까? 예, 뭐 다 빼고요. 기관총. 예, 나머지 다 빼고 큰 것만 잡았어요. 기관총 한 대만 있어도 다 진압돼요. 예, 사실은. 예. 이게 어마무시한 문건이죠. 무서운 개혁이었네요. 예, 이건 반란을 뭐 모의한 겁니다. 실제로. 그 내용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예. 뭐 더 문제는 기무사가 합동수사본부를 운영하는 것을 이 문건에서 합수부, 소위. 예, 합수부죠. 예. 그러니까 기억하시겠지만 전두환 합수부. 전두환이가 합수부 예. 본부장을 했죠. 예. 이것이 계엄하에서는요. 경찰, 국정원, 검찰을 모두 자기 밑에 두는 겁니다. 그렇죠. 막강한
권력을 합수부가 청와대예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개헌법 위반이나 또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여기 문건을 보면 진보를 갈로 열고 종북이라고 해놨어요. 그렇죠. 그 얘기는 국가보안법으로 다 잡아들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시위하는 사람들을 종북이라고 한 거 아닙니까? 예. 그 탄핵이 기각됐으면요.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금 체포됐겠죠. DJ 때처럼 네. 군사법원에 재판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사실은 그러니까 뭐 본인은 무사할 줄 아십니까? 저는요. 제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소장님이나 저는 실종됐어요. 예비검속 1등이겠군요. 실종됐을 사안이고, 이게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저도 처음 이 문건을 보고 소름이 쫙 끼쳤어요. 예. 야, 이 정도까지 계획을 세웠구나. 네네네. 꼼꼼하게 세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문건이요. 사실은 기무사는 작전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건의 모태는 다른 곳에 또 존재하는 것이죠. 그것을 바탕으로 기무사가 어떻게 할 건지를 짜놓은 문건이기 때문에요. 왜냐면 합수부 기능을 할 테니까. 네네. 음. 그러니까는 그것에 대한 검토고요. 네. 둘째는 제가 봤을 때는 과거 윤석양 이병이 예, 예. 그 보안사 문건을 폭로하지 않았습니까? 예. 일명 청명 작전이죠. 예, 청명작전. 호원 조치에 반발하는 민간인 사찰. 그렇죠. 예. 제야 인사들과 예. 이런 분들, 야당 인사들 이런 사람들을 집 구조나 이런 것들 자주 가는 곳 다 예. 파악해서 조기에 모두 검거하기 위한 그러니까 작전이죠. 그렇죠. 위수령 혹은 계엄령을 하면 제일 먼저 이 사람부터 잡아가야 돼. 네네. 라고 명단을 800명인가 900명 만들어놨단 네네 말입니까? 맞습니다. 예. 근데 이런 비슷한 일들을 한 거예요. 보니까 시위 주동자들이라든가. 저는 이 문건이 예. 분명히 기무사 어딘가에 존재할 것이다. 하부 문건.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본인 누구 잡아가느냐? 그렇죠. 본인들이 하는 일은 그거거든요. 평상시에 동양 관찰권으로 민간 사찰하고 있다가 예를 들면 세월호 유족들도 사찰했죠. 아하. 함세웅 신부님도 사찰했어요. 정의구현 사재단도 사찰하고요. 체포 대상자 문건이 따로 있을 것이다. 네, 저는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강제 수사를 통해서 지금 뭐 잡아들일 그러네요. 사람들이 많죠. 그러네요. 왜냐하면 문건에 보면 사법 처리하고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네네. 사법 처리할 사람을 미리 파악해 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미리 잡아들여야죠. 일이 벌어진 다음에 누구를 사법 처리할 건지 그때 늦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한 번에 장악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요. 있겠네요. 있을 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요. 계엄은 국회에서 해제하면 돼라는 네. 굉장히 나이브한 생각을 하시는데요. 죄송하지만 계엄령이라는 행정명령 발동이 국회의원들 모이는 시간보다 더 빨라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새벽 2시나 3시에 계엄을 발동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네. 자고 있는데 어떻게 막습니까, 그거를? 자다가 다 잡혀가요. 그리고 광화문에만 탱크가 오는 게 아닙니다. 국회 앞에도 탱크가 가요. 예, 맞습니다. 거기 문건을 보면 여의도에도 병력을 전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사당에는요, 예. 24단 병력, 1개 여단을 배치를 해요. 그래서 예. 여기에 탱크 40대, 국회 그리고 앞에 탱크 40대. 장갑차 100대, 장갑차 100대. 무장병력 900명. 그러니까 말이에요. 배치합니다. 국회의원들 중에 상당수는 거기서 아예 국회를 못 들어가거나 거기서 잡히는 또는 거죠. 체포되거나 네. 또는 촛불 집회에 참여했던 국회의원들은 따로 분류해가지고 사상 검증하거나 했겠죠. 그러니까 탄핵에 네. 찬성한 의원들. 그렇죠. 여기에는요, 사실은 자유당이 지금 반발할 일이 아니에요. 자유당 의원들조차도 예비검속 대상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탄핵에 찬성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칼을 얼마나 갈았겠어요. 바른정당 소속 혹은 현재 바른미래당에 계신 분들은 이 사안에 대해서 적극 수사를 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김성태 의원도 저러시면 안 돼요. 거기에 본인도 밤이당에 있다가 그리 가셨기 때문에 사실은 본인도 이 명단에 들어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딴소리 하고 계셔가지고. 그런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런 네. 개연성이. 답답합니다. 이 병력 배치도 말고 네. 그리고 이제 유추하시기로는 이 계획서에 따르면 당연히 바로 체포 내지는 사법 처리 이런 문장이 사법 처리 문장이 나오니까요. 네네네. 거기서 유추하자면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분명히 사법 처리할 대상을 미리 작성해 놨을 것이다. 네, 기무사의 본연의 업무죠, 사실은. 이게 본연의 업무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네. 합리적인 저는 의심이라고 보고 그런 문건도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그 외에 이 문건에서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거나 혹은 틀림없이 추가적으로 있을 거라고 의심되는 그런 문건이 있나요? 저는 이제 수방사 문건도 저희가 있다라고 이제 3월 8일 날 폭로를 하면서 맞습니다. 그러셨죠. 구홍모 당시 수방사령관, 지금은 육군 참모 차장이죠. 네. 3스타입니다. 이분이 주요한 회의를 주재했고
야. 그리고 문건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건이 나중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그분은 그 다음날 저를 고소를 하셨죠. 네. 그러니까 그건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요. 네. 이분부터 사실은 체포해서 저는 체포. 예, 예. 구속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라질 별들이 왜냐하면 꽤 있겠네요. 네, 문건이 예. 있었고 하단부를 향해서 사격해야 된다. 네. 그리고 이 문건에 그러니까요. 따르면 이거 무서워요. 이 시위하는 사람들한테 발포하는데 네, 다리하라는 겁니다. 네, 네. 안 죽게. 네. 근데 그 변명을 어떻게 하냐면요. 무섭다. 무기 탈취를 할 경우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무기를 탈취할 동안에 청와대까지 시위대가 밀고 들어오면 도망을 가셔야지 대통령을 모시고 거기서 국민들하고 싸우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유도해가지고 이 시위대를 유도해서 테이저건으로 처음 쏘고 네. 그 다음에 체포해라. 뭐 네. 이런 구체적인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기무사 문건을 보면 위수사령관을 수방사령관을 임명하고 네. 백호부대 청령부대가 있어요. 청와대 양옆에는요. 위수지역을 광화문까지 확대해서 네. 시대 밀어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럼 거기서 이제 위수지 계엄령 전에 위수령 단계에서. 예, 그렇죠. 거기에서 반드시 밀어내고 체포하고 하는 과정에서 유혈 사태 벌어질 거 뻔한 거 충돌이 아닙니까? 뻔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다음에 그걸 경비계엄으로 비운- 가는 겁니다. 경비계엄으로 가면 적극 체포할 수 있어요. 예. 군인들이요. 가만히 있어도 네, 체포할 수 군인들이 있는 전체 병력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거예요. 위수령 이후 단계부터는 군인들이 시내에 완전 포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비계엄으로 가게 되면 예. 입법 사법권을 다 장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정부 부처에 다 사람들 파악하고 네. 그다음에 언론 통제관 네. 보내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러면은 군이 언론도 사법부도 행정부도 다 장악하는 겁니다. 모두 네, 다. 그렇습니다. 경찰도 장악하고 다 장악한 다음에 다 잡아들이겠다는 거고. 네, 그렇죠. 그리고 수방사 같은 경우에는 어제 MBC 단독 보도로 이제 들통이 났죠. 서울 경찰청에 네. 그 파견대를 프락시 역할을 했다는 거죠. 예, 한마디로. 601호에 이제 저희가 사실은 3월 중순쯤 알았어요. 그래요? 예. 근데 이걸 저희가 이제 폭로할 문건이 없었구나 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예. 저희가 이제 여기를 좀 쳐들어가려고 했는데 예. 당시 J하고 S하고 싸우는 바람에 저희가 이거를 좀 못 쳤고요. J하고 S가 뭡니까? JTBC하고 SBS하고 싸웠어요. 맞다. 예. 싸우면서 이게 이제 제가 계속 그 얘기했거든요. J한테 예. 여기를 좀 봐야 된다. 계엄령 문건 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JTBC와 서울청에 SBS가 네네. 그 논쟁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J에게 그거 취재하라고 얘기까지 했는데 J가 그거를 이제 쌩까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다기보다 뭐 다른 긴급한 아니 싸우시기 바쁘셨어요 그때. 아, 그래. 네. 서로의 말이 맞다고. 네네네. 어떻게 결론 났나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 수방사가 거기 파견돼 있다가 도발했어요. 도망쳤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소장님 방송에 적합한 용어로 좀 죄송합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그 왜냐하면요 본인들이 거기에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본인들이 도망갔다는 건 뭐 그건 명백하게 본인들이 잘못을 시인하는 것이죠. 자, 저희가 이제 웃으면서 얘기하는 내용은 심각합니다. 근데 하도 허탈한 면도 있어서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이게 친이 구테타라고 네. 예, 얘기하니까 그게 아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친이 구테타라고 보십니까? 네, 그렇죠. 왜 친이 구테타라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요. 사실은 이 문건이 친이구 테타가 아니려면 몇 가지 알리바이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 네. 탄핵이 인용됐을 시 친박들이 이제 난리를 피우거나 폭동을 일으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가 문건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사회 안전만을 생각했다면 네. 그렇죠. 군이 중립적으로 사회 안전만을 생각했다면 탄핵이 네. 기각됐을 시, 네. 탄핵이 인용됐을 시에 각각 혼란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네, 없다. 없고 그리고 아하. 문제는 맞습니다. 본인들이요. 네. 진보와 보수가 싸워서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걸 예단합니다. 네. 점을 치고 있어요. 사실 이런 예단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 진보, 사실 진보도 아니야. 그 광화문에 나왔던 일반 시민들이 나온 건데 어쨌든 시위자들은 다 종북이기 때문에 라고 단정하고 계획을 세운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예단 하에서 이것을 작성했기 때문에 군이 정치 개입을 한 것이죠. 사실은요. 맞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군의 정치 개입은 굉장히 법으로도 엄격히 통제해 놓고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의 탈출 계획이 없습니다. 만약에 시위대가 청와대를 공격했을 경우에 만약 이 문건대로라면 이 문건대로라면 작전 계획에 따라서 대통령을 수방사 벙커로 네, 피신시켜야 되는 거예요. 안전한 곳으로. 예, 예. 근데 그런 계획이
1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건은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욕망을 그대로 투영한 문건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대통령 자리를 유지하며 본인에게 반대하는 사람을 어떻게 제압할까? 네. 그런 관점에서 작성됐다는 겁니다. 이게. 네, 맞습니다. 그런 걸 친이 구태타라고 하죠. 뭐 아버지한테 배운 게 다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자,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님이었습니다. 고발도 하셨죠? 네, 고발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앞으로 소식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TBS 8시 종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 기무사의 계엄 문건 수사를 지시한 가운데 해당 문건이 누구의 지시로 작성됐고 실행 의도가 있었는지를 밝히는데 독립수사단의 수사력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타결되면서 40일 넘게 지속된 입법부 공백 사태가 해소됐습니다.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마힌드라 그룹 회장을 만나 쌍용차 해고자 복직 문제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경영계가 요구해온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방안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촛불 집회 당시 국군 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을 수사하게 될 독립수사단은 해당 문건이 누구의 지시로 작성됐고 실행 의도가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입니다. 당시 한민국 국방부 장관과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이 기무사의 해당 문건을 보고받았을 가능성이 있어 이들도 수사 선상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해당 문건에 따라 실제 부대 동원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졌는지가 위법성을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독립수사단은 독립성 보장을 위해 육군과 기무사 출신을 배제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해군과 공군 소속 검사들로 꾸려질 전망입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에도 국방부가 계엄 선포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국방부는 2011년 12월 계엄 선포권의 시기 조정에 대해 청와대와 행정안전부에 검토 의견을 요청했습니다. 해당 문건에서 당시 국방부는 국가 비상사태 시 사회 혼란 상황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계엄 선포 요건을 완화하고 계엄 선포 시기에 조정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후 2012년 5월 청와대 위기관리실, 행정안전부 실무자 등이 참석한 비공개 회의를 열어 계엄 선포 시기에 융통성을 부여하자고 거듭 제안했지만 참석자들이 모두 난색을 보여 관련 법규는 개정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야가 어제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타결하면서 41일 만에 입법 공백이 해소됐습니다.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 부의장 2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 맡기로 했으며 상임위원장직은 민주당의 8곳, 자유한국당 7곳, 바른미래당 2곳,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에 1곳이 배정됐습니다. 여야는 모레 국회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을 선출할 계획입니다. 원구성 협상의 쟁점이었던 운영위원회와 법사위는 관례대로 여당인 민주당이 운영위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법사위를 맡는 것으로 조정됐습니다. 그동안 다른 상임위에서 합의된 법안을 대거 무력화시켜 월권 지적을 받아온 법사위의 개선 방안 등은 운영위원회 산하 국회 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했습니다.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쌍용차 대주주인 마힌드라 그룹의 아난드 마힌드라 회장을 만나 쌍용차 해고자 복직 문제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한인도 CEO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해 마힌드라 회장을 만나 쌍용차 노사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에 마힌드라 회장은 현장에 있는 경영진이 잘 풀어나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3박 4일간의 인도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다음 순방지인 싱가포르로 향합니다. 오늘 저녁 싱가포르에 도착할 예정인 문 대통령은 내일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할리마 야콥 대통령 면담, 리센용 총리와의 정상회담 등 국빈 방문 일정을 소화합니다. 일정 마지막 날인 모레 문 대통령은 싱가포르 지도층과 여론 주도층 인사를 상대로 한 싱가포르 렉처 연설을 통해 한반도와 아시아의 평화 번영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경영계가 요구해온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방안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어제 열린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방안이 상정됐지만 반대 14표, 찬성 9표로 부결됐습니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은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정하는 것으로 경영계는 소상공업자 등이 많이 분포하는 음식 숙박업과 도소매업 등에 대해서는 다른 업종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부결에 반발한 사용자위원 전원은 회의장을 퇴장하며 더 이상 최저임금 심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오는 14일이 기한인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결정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이 내일 금융통합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금융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연 1.5%로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금융투자협회가 74개 기관 채권 관련 종사자 100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89%가 7월 금리 동결을 예상했으며 해외 투자은행들도 이달 들어 낸 보고서에서 이번엔 금리 조정이 없을 것으로 봤습니다. 최근 미중 무역 분쟁 심화와 부진한 고용 지표 등이 금리 인상 기대감을 낮춘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달 말 기관 투자자의 주주권 행사 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의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주주 이익이 증대되는 등 긍정적 효과를 보였다는 해외 분석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 투자자들이 고객이 맡긴 자산을 충실하고 선량하게 관리해야 할 책무를 정해놓은 가이드라인으로 재계는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시행이 막대한 지분을 무기로 민간기업 경영에 간섭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해왔습니다. 하지만 스튜어드십 코드를 처음 시행한 영국의 조사 분석 보고서를 보면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 투자자와 투자 대상 기업 간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기업 가치와 주주 이익을 늘리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동굴 안에 갇혀있던 태국 치앙라이 유소년 축구팀과 선수들 13명이 17일 만에 모두 구조됐습니다. 태국 당국은 어제 19명의 다국적 구조팀을 투입해 사흘째 구조작전을 벌였고 동굴에 남아있던 5명의 마지막 생존자를 무사히 구출해냈습니다.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던 동굴 구조를 주도한 것은 영국과 미국, 호주 등 전 세계에서 온 50여 명의 동굴 구조 전문가로 이들은 태국 잠수대원들과 함께 사흘간 차오르는 물과 사투를 벌이며 13명 모두를 동굴 밖으로 구출해냈습니다. 프랑스가 벨기에를 꺾고 12년 만에 월드컵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프랑스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스타디움에서 열린 벨기에와의 2018 국제축구연맹 러시아 월드컵 준결승에서 중앙수비수 사뮤엘 움티티의 헤딩 득점을 앞세워 1-0으로 승리했습니다. 이로써 프랑스는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펼쳐지는 크로아티아 잉글랜드 경기의 승자와 오는 16일 0시 모스크바 루즈니키 스타디움에서 결승전을 펼칩니다. 서울 강북의 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교무실에 몰래 들어가 시험 문제를 유출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교육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해당 고교 2학년 학생 2명은 지난 3일 새벽 교무실에 몰래 들어가 문학과목 시험지와 서술형 문제 답안지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학교 측은 2학년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오늘 해당 과목의 재시험을 치렀으며 이후 선도위원회를 열어 해당 학생들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서울시 교육청도 이번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한부모 가정 부모가 육아휴직을 하면 월소득이 급락하는데도 고용노동부가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육아휴직급여 제도를 설계했다고 감사원이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이 공개한 일가정 양립지원제도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보면 고용노동부는 맞벌이 가정 중심으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육아휴직급여 특례제도를 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맞벌이 가정은 육아휴직 기간 월소득이 최저 300만 원 이상으로 최저 보장 수준을 훨씬 넘었지만 한부모 가정은 육아휴직 첫 3개월을 제외하면 월소득이 52만 원에 불과해 최저 보장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오늘 오전까지 서울과 경기, 강원, 충북 북부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충남과 전북, 경북 등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5도, 오늘 내린 비의 양은 2.5mm입니다. 8시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뉴스 편집 임현철, 기술 오동균, 아나운서 황원찬, 송정이었습니다. 김어준의 뉴스 공장. 이 음악 아시죠? 네, 노래가 지금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관심 없는 분들은 또 관심 없겠지만 사실은 그 여의도에서 원구성이 됐고 예.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긴 합니다. 네. 그죠? 예. 원구성이 됐는데 원구성이 돼야 이제 국회가 돌아가니까요. 구성이 됐는데 총평부터 해 주시죠. 예. 예, 뭐 원구성이라는 게 해마다 하는 건 아니고요. 예. 국회의원 임기가 4년이니까 예. 4년 중에 이제 2년을 잘라서 전반전, 후반전, 예. 이제 후반전 시작된 거죠. 후반전 이제 선수 이제 네. 세팅이 된 거죠. 그런데 저는 뭐 일각에서는 뭐 민주당 승리, 자유한국당 선방, 뭐 평화와 정의는 만족 뭐 이런 식으로 분류하기도 하는데 저는 승리한 사람 쪽은 자유한국당밖에 없다고 봅니다. 법사위원장을 가져갔기 법사위원장을 가져간 거죠. 결국은 모든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해야 되는데 과거 그렇죠. 전례를 보면 자유한국당이 법사위원장 자리에서 딱 쥐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이 국회 안에서 의석수는 뭐 3분의 1 약간 넘는 상황인데 네. 이 법사위원장을 지음으로써 네. 모든 법안 처리와 관련해 가지고 굉장한 이니셔티브를 지게 된 거죠. 주도권을.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사위원장만은 주지 않을 거라는 식으로 처음에 얘기가 나왔었는데 뭐랄까요. 법사위원장을 주는 대신 뭐 이렇게 하기로 했다든가 대신 그 얘기가 없어요. 그 뒷부분의 이야기가. 법사위원장을 주는 대신 받은 거는 뭐 손에 쥐는 거는 없고요. 예. 뭐 착하게 살겠다. 뭐 이제 잘해보겠다. 뭐 그런 정도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새로운 법사위원장은 이번에는 잘 하겠다 이런 정도 약속을 받은 겁니까?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게 사실은 뭐 법사위원장 개인의 어떤 성품 때문에 빚어진 문제가 맞습니다. 아니라 네. 이 법사위가 이제 원칙에 어긋나게 그 운영되어 온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법사위가 이제 원래 그 풀네임 그 본 이름이 법제사법위원회입니다. 네. 법제사법위원회는 뭐냐 일반 상임위원회처럼 자기 고유 법안을 심사하는 사법기능가 네. 즉 법무부라거나 검찰 법원을 대상으로 하는 네. 그다음에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만들어진 법안의 법사위에 다시 넘어와 가지고 문구도 보고 뭐 그러지 그런데 그 않습니까? 넘어오는 이유가 체계 작구 심사인데 네. 이게 법률로서의 어떤 그 기술적 완성도를 네. 높이는 건데 본질적 내용에 대해서까지 침해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특정 상임위원회에서 논란 끝에 겨우 합의를 했는데 여야가 네. 그게 그 뭐 양쪽 다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법사위 넘어오면 자유한국당에서 문제가 있다고 볼 때 다시 한번 브레이크를 걸어가지고 네. 법안 통과를 저지한다거나 깔고 앉아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개선책으로 이미 나온 게 있어요. 법제와 사법을 분리하자. 예, 예. 사법위원회 따로 있고 법제위원회 예. 따로 이게 우원식 의원이 지금 법 개정안도 내놨어요. 예. 이게 이제 가장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책이고 그게 아니라면은 이번에 이제 얘기되다가 사실 많았는데 법안 심사 이소위 그러니까 타 상임위원회에서 넘어온 법을 그 심사하는 그 기구를 없애고 아예. 예, 그다음에 다른 부처 장관들을 갖다가 아예 법사위에 출석을 갖다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보면 이 법을 갖다가 법사위에서 한 번 더 통과돼야 되니까 그걸 이유로 다른 장관들이 오면은 여기서 그 장관들을 가지고 현안 질문까지 하는 거야. 막강한 힘을 발휘하죠. 예, 여기서 마치 대정부 질문하듯이 예. 하기 때문에 사실은 국회 기능이 마비되는 가장 이제 그 길목에 이게 법사위가 있는 이 거죠. 개혁 입법 연대 뭐 이런 식으로 그 구상을 하고 뭐 민주당 그다음에 정의당 그리고 민주평화당 또는 무소속 몇 분 해서 여러 가지 개혁 입법을 통과시키자라는 구상이 있는데 법사위원장을 자유한국당이 딱 맡고 있으면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소용없는 거죠. 그러면 그 의장의 직권 산정 이런 거밖에 없는데 그게 그거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그렇죠. 예, 요건이. 그러면 지난 그 앞에 2년에 지금 현 정부 하에서 그 통과시키고자 했던 법안들이 다 무산된 것과 마찬가지로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약속도 아직 받아내지 못한 상황이죠. 홍영표 원내대표를 한번 저희가 모셔야 되겠네요. 왜 속사정이 있는 건지 아니면 보관이 있는 뭐 건지. 홍영표 그 원내대표도 법사위원회를 네. 자유한국당에게는 주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고 봅니다. 그렇겠죠. 물론. 네. 예. 근데 이제 뭐 결과적으로 보면 일단 자유한국당이 조건 없이 가져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요. 그게 혹시 뭐 알려지지 않는 이면에 뭐가 있는 건지 한번 제가 직접 물어보기로 하고. 자, 최근에
요 이야기는 이제 덤으로 잠깐 하는 건데 정의당 지지율 굉장히 좋습니다. 퍼포먼스가 잘 10%대를 자꾸 유지하려고 그러고 지금. 네, 뭐 이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아직 보도 안 됐는데 1% 차이로 자유한국당을 이제 손만 뻗으면 다 할 수 있는 곳까지. 닿을 수 있는 곳까지 이제 갔다는 보도도 있고요. 다른 여론조사에 어떤 여론조사에 하면요? 예. 이제 제1야당이 캐치프레이즈였지 않습니까? 적어도 여론조사상 지지율로는 그 가시권에 들어왔네요. 제가 볼 때 한 15%까지는 올라갈 것 같은데 문제는 네. 지금 이 지지율은 일종의 기대치가 섞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기대를 충족시키는 좀 그런 이제 노력을 더 해야만 굳어지는. 그것을 의원님의 썰전 출연으로 아니 제 혼자 가지고 되겠습니까? 나머지 1%를. 네. 자, 그 소식을 잠깐 덤으로 전하고 최근에 가장 그 핫한 것은 이겁니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 여기 대해서 이제 이건 뭐 계획일 뿐이고 호들갑 떤다. 그냥 문건일 뿐이고 군이 유사시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뭐 문건이고 그런 유사시에는 군인 대비해야 된다. 이런 이제 방어 논리를 펴기도 하거든요. 그 문건을 직접 봤는데요. 예. 원래 군은 이제 유사시를 대비하는 여러 가지 계획을 짜 놓습니다. 그렇죠. 작전 계획이라는 게 그런 건데 작게. 근데 이 문건을 보면은 이게 유사시를 대비한 게 아니라 굉장한 한쪽 방향으로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구체적인 예를 제가 한 가지 들어보면 이 문건에 보면은 위수령, 계엄령 이런 검토가 나오는데 실은 이제 위수령이든 계엄령이든 군대를 출동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명령권, 이제 군령권이라 그러는데 군령권이 과거에는 육군 참모총장에게 있다가 1990년경에 그 국군 조직법을 바꾸면서 군령권이 합참의장으로 넘어갔어요. 근데 이 문건에서는 합참의장을 계속 배제하는 거야. 근데 그때 이제 국군 조직법은 군령권이 합참의장으로 넘어갔는데 대통령령에 불과한 위수령에 관해서는 고치지 않아 가지고 합참의장도 군 출동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위수령 그 법에 근거해서 육군 참모총장이 군을 출동시키면 국회에서 그거는 그 모법 위반이다. 그래서 위수령 폐지 법안을 낼 거다. 상임법 위반이어서 내면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라.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하게 되면 또 다시 3분의 2가 제 이제 의결을 할 거고 그렇게 되면 2달은 벌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법을 갖다가 피해가는 방법까지도 기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에 의거해 가지고 할 일 다 한 게 아니고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그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법망을 피하는 법을 깔아뭉개는 방법까지도 찾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이 출동하는 부대 이 출동 계획까지를 다 짰는데 그리고 출동하는 지점까지도 그게 보면 광화문에 탱크 그렇죠. 40대 80대입니다. 탱크 80대 그다음에 특전사 장갑차 200대 250대 200대 뭐 250대일 거예요. 200대 200대 장갑차는 200대 그다음에 이제 특전사 7,000명 그다음에 청와대 7,000명 여기 광화문 광장에 7,000명 이런 계획 그리고 어느 부대를 구체적 부대 이름까지 나와 있는데 이것이 기무사에서 그냥 실무자가 하나의 가상 시나리오로서 한 게 아니라 해당 부대 오늘 해당 부대를 지휘하는 수방사라거나 이런 부대들하고 협의 없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동원 가능한 병력도 추산해야 되고. 추산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도 선택이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 과정에서 B64는 철저히 배제하고. 합참의장을 우회하려고 했던 것도 혹여 합참의장이 반대할까 그런 거 아닙니까? 당시 합참의장이 또 B64였거든. 그것도 포인트네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 합참의장을 배제하려는 노골적인 그 어떤 의도가 이 문서에 있어요. 문서에 다 기록돼 있어요. 합참은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렇게 하면 불법 시비에 걸릴 걸 알고 그 준비 행위 자체가 어떻게든 말씀하셨듯이 계엄령에 위수령에 반대할 상식을 가졌으면 상식적인 군인이 난 반대할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 명령권이 있는 사람들이 반대할까봐 그 사람한테 보고 안 하고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처음에 국방부 장관이, 당시 한민구 장관이 그 합참, 그 국방부하고 그다음에
합동참모사령부 양쪽에다가 검토를 요구를 했는데 네. 거기서는 그야말로 무미건조한 검토가 나오니까 실행 계획 같은 게 안 나오는 거죠. 아하. 또 그걸 만드는 걸 사실 거부한 셈이고 그래서 그렇겠죠. 예. 보안사에다가 맡겼다는 그런 사실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보안사는 이게 자기 직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보안사는 방첩하는 데지 예. 보안하고 방첩하는 데지 구태타를 막는 곳이죠, 거기는. 그렇죠. 거꾸로. 예. 예. 구태타를 막는 곳인데, 친일 구태타를 기획한 거 아닙니까?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처벌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 이제 대통령이 이제 독립수사단을 꾸리라고 했는데. 근데 이게 좀 비상한 상황인 것이 지금 인도에 가 계시지 않습니까? 예. 인도에 가 계신 상황에서 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예, 전자결제했겠죠. 예. 근데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걸 3월부터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이제 뭡니까? 국방부 책임론도 나옵니다, 지금. 예. 네. 예. 그 국방부는 지금 현재 사실 기무사 개혁을 위한 TF가 구성돼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예. 그 제도 개선이 먼저이지 이 문서가 중요하지는 않다라고 판단한 게 아닌가라는 좀 안일하게 예, 판단한 것 같아요. 예. 실행되진 않았지 않느냐. 뭐 이런 정도로 안일하게 판단한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민간의 눈에서 보자면 엄청난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독립수사단을 꾸려서 이제 수사하라고 그래서 뭐 육군 배제하고 뭐 해군이나 공군 출신의 검찰로 군 검찰로 이 수사를 하는데 우려되는 점은 없을까? 제대로 밝혀질까요? 저는 일단 육군에서는 제대로 수사할 수 없다고 봤기 때문에 특검까지도 검토해야 된다고 봤고 예. 그리고 이거는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건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이 어떤 의도로 했는지 청와대가 어디까지 개입했는지 그리고 국방부 장관에게만 보고를 했겠는가라는 거죠. 그거는 뭐 생각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여기 저는. 보면 계엄사령부를 두는 위치까지 나와 있는데 역대 계엄을 우리가 여러 번 겪었지만 예. 과거의 계엄은 계엄사령부가 항상 국방부에 있었어요. 예. 국방부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계엄사령부를 갖다가 벙커원 B1에 두도록 그럼 청와대에 둔다는 얘기인데 그러네요. 예. 그건 청와대하고 최소한 청와대 그 자기들 마음대로 경호실하고 결정할 수 없는 내용 아닙니까? 청와대 경호실하고 협의하지 않고서 나올 수 없는 그렇죠. 것이고 이거 그리고 또 문서- 청와대의 국가안보실 실장하고도 협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거죠. 하하. 청와대 내 계엄사령부를 도는 계획을 잡고 있었다면 이게 아무리 지금 말씀하실 때 병력 동원이 실제 얼마나 가능한지 다 각 그 학업 부대한테 연락해서 병력 인원 추산해서 이제 적었다면 그런 계획도 실행 가능하지도 않은 걸 청와대 내에 하자고 청와대가 오케이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문서에 담을 수는 없으니 틀림없이 물어봤을 것 같은데요. 상식적인 수준에서 추론하면. 국가안보실과 협의한다는 문구도 들어가 있어요. 그거는 국가안보실하고 협의하지 않고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당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이고 지시했으니까. 본인도 시인하고 있고요. 그렇죠.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그걸 검토 혹은 만들라고 지시한 사람이 있을 법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그 사람이 어디까지 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청와대가 연관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게 그렇겠죠. 국가안보실장이든 경호실장이든 둘 다든 예. 대통령이 이 사실을 보고를 받았다든지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러면 양상은 또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기소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대통령이 이제 직무 물론 이제 중지가 아직 상태인데. 실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걸 예. 선택하지는 않았던 것인데 선택할지 말지를 갖다가 고민하는 그런 상황이었을 수도 있는 거죠. 업무, 직무 중지된 상태에서 이런 걸 검토하라는 지시 자체가 또 위법한 거 아닙니까? 네. 다 만약에 수사가 잘 된다면. 그리고 이게 가상한 시나리오라고 얘기하지만은 예. 이 문서가 작성된 게 2017년 3월입니다. 예. 그러면은 촛불 그 시위가 3개월째 그 수백만 명이 모였는데도 단 한 명도 체포되지 않고 예. 유리창 한 장 깨지지 않고 평화롭게 이렇게 되어가지고 진행되고 있던 상황이에요. 그걸 뻔히 보고도. 그리고 그게 헌법재판소의 그 판결로 거의 이제 결과가 나올 직전이죠. 직전이기 때문에 그때 무슨 소요 때문에 나라가 치안이 엉망이 돼가지고 비상사태를 발동해야 될 계획을 만들 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유가 없는 거죠. 예. 상식적으로. 전혀 이유가 없는 건데 이게 과연 제대로 처벌이 될까요? 일단은 뭐 예. 독립수사단이 이제 구성되기 때문에
그 수사에 맡길 수밖에 없죠. 국정조사 한다고 하면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는 바른 미래당까지는 다 찬성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니 자유한국당도 지금 이 문서를 갖다가 억지로 일부러 흘린 거 아니냐. 예. 라고 또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까지 포함해가지고 조사를 하자. 그렇죠. 예. 유출 경위 예. 이거 가지고 얘기하죠. 예. 그러면 누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보자. 네. 이거 이 기무사 TF를 통해서 나온 거 아닌가요?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뭐 섣부르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기무사 TF를 둘러싸고서 기무사를 어떤 폭으로 이렇게 슬리머하느냐, 기무사를 개혁하느냐를 가지고 이제 강경 온건 이제 입장들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 있는 건 사실이죠. 알겠습니다. 오늘은 좀 짧게 가야 되겠습니다. 인터뷰 하나 더 있어가지고. 그리고 썰전도 준비하셔야 되고. 왜 그 얘기를 아니, 그 프로그램 흥행하라고 제가 지금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요 질문 하나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왜 아시아나 기내식 대란 특히 이제 항공사들 관련한 예. 그 갑질 논란 사건이 많지 않습니까? 예. 왜 유독 항공사만 이런 일이 물론 갑질 논란이 다른 기업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두 개 달랑 있는 국적기에서 예, 항공사가 우리 국민들에게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 이제 그 항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회사로 이렇게 보여지지만 또 그 내부에서는 조종사라거나 이런 직역 내부에서 기수 문화라거나 네. 군대식 어떤 그런 이제 아하. 상명 하복 문화라거나 이런 것들이 강요되어 온 바들이 크고 또 특히 대기업 내에서 오나의 어떤 횡포 갑질에 대해서 다 이렇게 옛날 봉건 시대처럼 이렇게 복종하는 그런 문화가 크고 특히나 이 두 회사는 네. 노조가 제대로 기능을 못 해요. 노조를 워낙에 억압을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을 때 기쁨조에게 노래시킨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정당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회사 내에서 소통 과정에서 해결되는 그런 내부적으로 문화가 해결됐어야 없어요. 할 일들이 그러니까 이분들이 회사 안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거리로 뛰쳐나와서 시민들에게 호소하고 보복 우려가 있으니까 마스크를 쓰고 가면을 쓰고 얘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이 두 회사는 21세기가 아니에요. 5공화국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사실 이 기무사 관련해가지고 이거 계획서에 불과하다고 그러는데 통진당은 모의했다는 것만으로 해체됐어요. 당이. 기무사는 해체에 준하는 수준의 엄정한 계획이 있지 않고서는 예. 보안사가 기무사로 바뀌고 수없이 많은 그간의 사건이 있어가지고 자신의 직무로부터 벗어나는 민간인 사찰이라거나 쿠데타 기획도 과거에도 있었거든요. 예.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해체에 가까운 수준의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그 사고방식을 하던 사람이 고스란히 그 조직 내에 여기저기 남아있으니까 이런 일이 또다시 벌어진 거겠죠. 예. 자, 오늘 이렇게 하고요. 썰전을 맡고 계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